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또 이렇게 참 대면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지만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공자왈, 군자유 삼외하니 왜 천명하며 왜 대인하며 왜 성인지언이니라. 소인은 부지 천명이 불례야이라 앞대인하며 모 성인지언이니라. 공자의 가라사대 군자의 삼왜 있나니. 천명을 왜 하며 대인을 왜 하며 성인의 언을 왜 하나니라. 소인은 천명을 아지 못하야 외치 아니하는지라. 대인을 앞하며 성인의 언을 모 하나니라.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 일단 이 16권은 계속 이렇게 공자왈 이렇게 나오죠. 판본상의 특징으로. 그래서 옛날 학자들이 이게 제 나라에서 전승된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한다고 했죠. 이런 것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판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텍스트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 조건 속에서는 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텍스트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뭐 다른 버전을 보더라도 그런 측면도 좀 관심을 두면 더 보이는 게 많고 더 재미있습니다. 군자 유삼회에서 일반적으로 군자에게는 삼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해되어 있죠. 이 말 자체는 군자는 삼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기도 하고 볼 수도 있지만 군자가 일단 주제예요. 토픽. 그러면 삼외가 있다. 이게 실제로 문장을 구성하는 삼외가 있다. 이런 문장 형성이 돼요. 군자는 삼외가 있다. 삼외가 실질적으로 주어인 셈이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문이 문장 구성을 잘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성부터는 왜가 동사로 쓰였죠. 왜 천명, 왜 대인, 왜 성인지 언. 이렇게 대인, 천명을 왜 하고, 대인을 왜 하고, 성인의 언을 왜 한다. 근데 이 왜에 대해서 이게 아주 옛날 자형, 그 갑골문이나 이런 자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런 식의 글자였대요. 근데 이게 뭔 글자인가 이렇게 이런 유형의 글자인데 비슷하지만 대동사 어차피 그린 거니까 그 이제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갑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모양 형태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 뭐 이게 귀신을 뜻한대요. 그리고 요거는 뭐 모기를 뜻하기도 하고 뭐 몽둥이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은 약간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뭔가 기물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귀신이거나 귀신에 준하는 아무튼 두려운 대상. 그래서 이게 으르고 협박하고 막 겁주고 이런 것들을 이라는 글자에서 요 글자로 이렇게 이제 정돈이 돼 가지고 왜를 나타납니다. 이 왜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두려울 왜 이렇게 쓰죠. 두렵다. 두려울 왜. 이 두렵다라는 말은 무섭다 하고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무섭다. 약간 뭔가 구체적이고 두렵다 그러면 약간 뭔가 추상적이거나 또는 뭐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통 두렵다 그러죠. 기독교 구약 성서에 보면 잠언인가 하는 그 어떤 그런 잠언. 이 잠언이라는 그 부분에 보면 이런 것이 야훼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야훼를 경외. 그래서 경외 지난 시간에 그 슈바이처의 그 동양 사상, 인도 사상 연구의 결론적으로 그 생에 대한 외경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네, 바로 지난 시간에. 그죠? 예, reverence for life. reverence for life.
이게 그 슈바이처가 나름대로 어떤 정리한 동양 사상의, 특히 인도 사상의 핵심적인 그 이념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외경 이렇게 보통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라고 하는 거는 무섭거나 두려운 대상이긴 한데 이거 우리가 공포를 느껴가지고 겁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존중하고 또는 숭고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얼핏 말을 하다 말았는데 칸트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미적 어떤 그 느낌을 설명할 때 순수하게 예쁘다는 거, 우리가 뷰티풀한 거, 그런 것을 또 아름답게 느끼.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숭고함을 또 아름다움의 한 측면으로 보는데 그 숭고함을 이 양이나 질적으로 어떤 아주 큰 것이 인간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 느낌, 만족감, 이걸 이제 숭고함, 아름다움. 그 숭고함의 이 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경향을 띠는 거예요. 뭔가 두려워. 근데 그 두려운 게 공포스럽거나 겁나거나 위협적인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나한테 내가 기꺼이 숭배를 바치고 싶고 존중하고 싶고 또 거기에 또 안위를 기게 되고. 그 괴테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괴테가 이제 알프스 원래 이탈리아 여행해가지고 뭐 3대 이탈리아 여행기 하나라고 또 그 괴테 이탈리아 여행기가. 근데 그 괴테가 알프스를 이제 목전에 두고 모자를 벗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이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숭고함, 외경감, 경외감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군자에게 삼회가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거기서 어떤 삶의 어떤 그 삶을 고양시키는 힘으로, 근원적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천명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맥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감각, 경험의 폭을 넘어서는 그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더 근원적이고 더 원초적인 힘을 두루 천이라고 표현하죠. 밑에 주자학적으로 뭐 천소부지 정리야 이렇게 나가고 너무 이기론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철학적인 논의가 되지만 공자당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인간이 이 시간이나 공간으로 내가 지배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 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부정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이고 또는 천지자연의 어떤 그런 그 어떤 흐름이라든가 시간의 추이에 따른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천명이라고 하고, 또 줄여서 더 초점을 맞출 때는 군주의 명령, 이것도 천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천명 그러면 좀 더 인간의 어떤 존재에서 인간이라는 한 실존을 둘러싸고 있는 더 근원적 힘, 이런 걸 아마 천명. 그런 걸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대인은 자기보다 그 계급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높은 그 사람을 대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인의 말씀, 이 성인이란 인간의 궁극적 보편적 이제 가치, 보편적인 삶의 도리 이런 것들을 해준 전승한 문화적 영웅. 이 성인이라고 해 우리 자꾸 현대적 감각에서 종교적인 차원의 어떤 성인, 세인트 이런 거라기보다도 성 자체가 글자가 이 글자의 합성으로 보는데 뭐 이 글자 이게 발음이거든요. 정이란 발음. 여기 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인민이 정말 궁금해하고 아니 인민이 정말 아쉬워하고 호소하고 이런 걸 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뜻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 성이 결국 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통달한다. 뭔가 이 감정적 교류 또 남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 사람들보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공통적으로 외국 사람들 느끼고 정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이 왜 생겼냐 이게 단순히 필링, 이모션 이런 거라기보다도 상당히 심파시 같은 느낌인데 동정감 같은 건데 이걸 느낄 수 있는 것도 한국 사람이 그 상대방의 분위기를 훨씬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민감하고 미묘하게 잘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통하는 거예요, 통. 통의 어떤 그런 이게 빠르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성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인문 문화를 만들어준 영웅들, 이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대로
그 시대마다 또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그런 단위마다 그 이제 중국에서는 그게 역사적으로 그 왕조의 교체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한 사회가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그 엔트로피가 증가해 가지고 또는 모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극도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내적 동력을 갖게 되는데 그 동력을 대표하는 인격적 존재가 성인이라는 거예요. 왕조 교체라는 게 말하자면 그런 것을 나타내죠. 그런 것, 그 성인들의 말을 두려워한다, 높인다, 존중한다, 존경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소인은 부지 천명이 불해야. 그러니까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 군자는 왜 천명하는데 소인은 불외 천명이라는 불외 천명. 자, 왜 그러냐?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천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자연 속에 담겨 있는 인간으로서 더 지향해 가야 할 인문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어떤 질서, 추이 뭐 이런 걸 통틀어서 다 천명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 우선 내 눈앞에 이익되는 거. 내 눈앞에 내 가진 재산을 늘려주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재산에 유리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찍어줘 대통령을. 손가락이 뭐지 뭐 어떤 아무튼 그렇게 해주는 이런 거 말하자면 천명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천명이 지향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명은 결국은 인간의 보편 의지, 보편 가치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정치사적으로 볼 때 천명이라는 게 결국은 보편지성, 뭐 인류의 우리 공동체 전체의 보편지성 이게 천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상세 서경에 그런 말이 있죠. 천시자민시, 천청자민청 이런 말이에요. 천시자민시, 천청자민청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걸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 걸로 듣는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보는 것이 하늘이 보는 거고 백성의 소리가 들리는 게 하늘의 소리라는 하늘이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명이죠. 나 천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인을 압한다. 이 말은 이 압을 자전에 찾아보면 친압할 압 이래가지고 더 어려워. 친압한다는 말 자체가 더 어렵죠. 근데 친압이 뭐냐 하면 아주 가까이 여겨서 마치 혈육처럼 혈친처럼 여겨서 너무 가까이 무람 없이 부니는 거 이런 걸 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럼 이 말을 거의 안 쓰지만 조선시대 때는 많이 썼나 봐요. 친압한다 이 말 자체를. 이 압이라는 글자가 쓰인 대표적인 예가 압구정이죠. 서울 가면 압구정. 저기 강남 쪽에 가면 압구정이 있어요. 한강변에. 한명회가 지은 이것 때문에 또 사단이 일어나죠. 나중에 사화 때. 이 압이 여기 가까이 한다. 아주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대인을 너무 가까이 한다는 말은 대인을 너무 막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또는 존중하지 않고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라든가 또 사회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먼저 요즘 말로 개무시하는 이런 걸 한번 대인 모성인전 성인의 말씀을 뭐라고 할까 여기에는 이제 주석에는 희 왔냐 이랬는데 가지고 논다 좀 우습게 여긴다 요즘 말하면 모욕한다 뭐 이런 것까지보다 그런 맥락은 좀 달라요. 모욕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우습게 여기는 쉽게 여기는 이런 성인의 말씀 성인이 제시해준 질서 가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여기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자왈 생리지지자는 상야요 학이지지자는 차야요 권위학지는 우기차야이니 권위불학이면 민이라 사위하의니라. 자, 요거 말도 유명한 말인데 이 논어의 생리지지라는 말이 유학의 문화에서는 상당히 흔하다기보다 유행했던 그런 이제 개념인데
이 공자 스스로도 나는 생리 지지자가 아니라 나는 옛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민첩하게 구했던 사람이다. 이런 그 수레를 한 것처럼 생리 지지라고 하는 것이 이 유가 문화에서는 상당히 그 흔한 유행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불렸던 이유가 있어요. 공자가 그렇게 불렸던 이유. 우리도 현대에 이렇게 검색이 기능이 굉장히 이제 원활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검색이 가능한 시대에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놀랍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요즘 그런 말 거의 안 쓰지만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뭐 이런. 근데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남들이 볼 땐 굉장히 놀라우니까 아, 저 사람은 남에서부터 아는가 보다 이렇게. 그러면 공자 시대에는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여기서 공자가 말하기를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하고 알고자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알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알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알미 차원에서도 나면서 안자. 나면서 안다. 이 말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다기보다도 생득적으로 어떤 지각이라든가 인식 능력이라든가 인지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자연의 대상을 바라볼 때도 훨씬 남들보다 예민하게 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이지지 뭐 이런 거. 왜 우리가 가끔가다 뭐 영재 또는 천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뇌과학상으로는 뇌에 어떤 기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과잉기억증이라는 것도 있대. 과기억증. 그러면 하나도 아니죠. 우리가 감각하고 감성으로 들어온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기억 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뭐 맨날 몇월 며칠 몇 시 뭘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게까지 볼 거 없고 생리지지 그러면 생득적으로 인지 능력이라든가 또는 감성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예민하고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이다 이 말은 그 뭔가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직관하거나 또는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빠르다. 이런 사람들은 상급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다. 이 배워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배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죠. experience. 어떤 그 습득한 거. 학은 항상 학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반드시 습과 연동된다고 봤어요, 옛날에는. 학이시 습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과 습은 사실상 연동되는 것이니까 우리 경험을 통해 가지고 칸트의 인식 그 어떤 과정도 감성을 통해서 경험된 걸 통해서 이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시작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인식의 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감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 뭔가 자극을 거쳐야만 인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쨌든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다. 이 생리지지와 관련된 그 일화는 플라톤의 일화 속에도 나와요. 플라톤이 그 뭔가 인식을 아남네시스라는 상기로 봤거든. 상기, 기억되는 상기. 그래가지고 특히 이데아 같은 그 플라톤 그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관념이 이데아잖아요. 그 이데아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이데아는 상기를 통해 안다는, 우리 경험을 통해 아는 게 아니고 상기를 통해. 그리고 이거 왜 가능하냐? 그 용례를 설명할 때 플라톤의 설명 중에 보면 어떤 노예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던 기하학을 알더라. 우리는 가우스라는 독일의 수학자, 천재 수학자의 유년 시절에 일화 있잖아요. 선생님, 애들이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좀 쉬려고 1에서 100까지 다 더해봐라. 이러니까 애들이 막 끙끙대고 있는데 가우스가 금방 다 풀어버려요. 그런 것들은 바로 생리지지에 해당하는 그런. 근데 일반적으로 학위지지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고니학지구기차야. 고니 아주 애써서 아주 힘들여서
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곤경이라고 하던 건 나무가 어떤 테두리 안에 꽉 고정되어 가지고 틀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뻗지 못하는 그런 모양의 글자가, 그러니까 이 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떤 속박을 받거나 제한을 받거나 제재를 받아가지고 힘든 상황이죠. 곤이 불악 그러면 아주 애써 곤경을 겪어서 힘들여서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곤이 불악이면, 그러니까 곤이 학지가 또 그 다음이에요. 애써서 우리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구단을 외우는데 어떤 애들은 뭐 몇 분 만에 외워요. 근데 하루 종일 외워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분단 전체를 남겨놓고 선생님 그 분단 내 다 외울 때까지 붙들어 놓은 거야. 막 3시, 4시까지 붙들어 애들 미치러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근데 그런 애들은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그럼 고니 학지인데, 그것도 안 돼. 고니 불학. 곤 해도 못 배워. 못 깨우쳐. 그러면 예? 그렇죠. 많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요즘 그런 애들을 또 이 약간 뭐라고 하지? 격리시키자. 이게 더 나쁜 감시와 처벌처럼 격리들, 예, 정신병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병자 이런 거 다 격리시켜가지고 감시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민이니 사위하이라 이는 아래이다, 아래가 된다 이럴 때 민하고 사하고 이렇게 약간의 지시 민이다, 사 이는 이런 뜻입니다. 네. 민사가 아니고 사위 하 의. 그러면 상 차차차 하 이렇게 되는 거죠. 생이지지는 상야도 사실은 생이지지자는 위상인 셈이죠. 상이다. 근데 생이지지자 상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사위하야. 사위. 이는 하이다. 여기 위에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위를 안 써도 되지만 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시사 사를 썼기 때문에 위 이렇게 수러처럼 위를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 앞에 민이라 요 설명인데 이래서 보통 논어나 공자나 유학, 고대 선진 유학에 대해서 가끔 그 부정적 평가를 할 때 우민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계급을 둔다는 거 이것도 우민화일 수 있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 물론 신분의 타고난 신분의 생득적 신분에 대해서 차별을 인정하는 게 사회적 그 당시 문화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목적으로 무조건 우민화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너무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는 오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민을 일일이 설득하고 인민을 일일이 계몽하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오랜 비용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복지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이 사람들에게 뭐 신분이라든가 뭐 정치적 주체성이나 이런 걸 의식을 시켜주는 건 더 어려워. 이건 차차차차 이루어질 거고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도 아직까지도 계몽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민을 요 글자와 이제 통하는 걸로 봐요. 근데 요때 민이라고 하는 거요. 민이란 글자 자체도 원래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해요, 원래. 눈을 찌른 모습의 글자거든요, 원래 글자가. 그래서 눈 하나를 찔러가지고 포로인 걸 포로고, 그 다음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맹은 어리석을 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뜨기,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우맹, 바보, 멍충이와 맹 통하긴 해요. 어리석다고 통하긴 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적 자극을 못 받아, 옛날에는. 10리, 20리, 30리 떨어져 있는 산 속에서 만난 사람 별로 없고 그렇게 살면 사용하는 용어나 뭐 접하는 그 자극이나 지적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육체 노동과 관련된 일부 지식 이외에는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우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체계를 배워야 배움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국어 테너을 외울 때도 처음에는 맹목적으로 외우지만 차츰차츰 외우다 보면 거기에 이 곱셈 규칙에 대한 게 우리 속에는 이제 인식이 들어가죠. 그럼 그다음부터 다른 모든 그 숫자가 나오더라도 곱셈 규칙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숫자를 해 나가죠. 이런 것들이 배움이라고 하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결국은 단편적 지식을 처음에는 습득하지만 나중에는 차츰 그것이 그 어느 정도 배움에 그 성장하면 그것을 맥락적으로 인식해 가지고 조리를 만들어내고 체계를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배움의 틀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 우리가 현대음악을 잘 모르는 이유가, 현대예술, 현대음악 잘 모르는 이유가 그것을 해석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미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생이지지. 이런 패턴이 중용에도 그 똑같이 생이지지, 학이지지, 명강이,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그 다음에 뭐 안이행지, 이행지, 명강이행지 이렇게 중용에서 구분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용의 맥락은 생이지지학은 학이지지학은 권이지지학은 알면 동일해진다. 알면 같다. 알을 획득했을 때는 같다. 이 타고난 자질이 남들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영양껏 노력을 해가지고 알을 성취해라.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생이지지란 말은 참 잘 쓰이는 여러 맥락 속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공자왈 군자이 유구사하니 시사명하며 청사총하며 색사온하며 모사공하며 언사충하며 사사경하며 의사문하며 분사난하며 견득사의니라. 공자의 가라사대 군자의 구사이 있나니 시의 명을 사하며 청의 총을 사하며 색의 언을 사하며 모의 공을 사하며 언의 충을 사하며 사의 경을 사하며 의의 사를 문을 사하며 분의 난을 사하며 득을 견하고 의를 사하느니라. 역시 군자 유구사, 군자 유삼회 뭐 이런 패턴이 같죠. 그런 패턴으로 이제 정돈되어 있죠. 시사명 보는 것은 봄은 보는 것은 명하기를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말이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생각 그러면 어떤 think 이렇게 그런 의미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 작용을 통틀어 말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생각의 차원을 설명하기보다도 지향한다든가 지향, 의도, 목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살을 너무 생각이라는 말에 고정되지 말고 어쨌든 그 감각적 행위 또 감관의 자극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그걸 통틀어서 사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는 밝기를 추구한다. 볼 때는 보는 것은 밝게 보기를 의도한다. 뭐 이런 뉘앙스죠. 명이라 했죠. 명. 밝다. 근데 이게 물론 해와 달이라고 하는 글자로 명의 의미를 쓰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게 일 대신에 눈목자가 쓰인 명자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 명은 눈과 관련된 눈, 보는 거. 눈도 이렇게 쓰죠. 요거는 눈목자고 요거는 발음이 간인데 요 합쳐가지고 이제 눈안, 눈안. 우리 안과 할 때 안. 자, 요게 그래서 요거는 눈과 관련해서는 명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눈의 기능을 최대화 해가지고 잘
눈의 기능을 발휘한 걸 명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청은 듣는 것이죠. 귀에 듣는 것은 총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 우리 총은 이것도 보면 글자가 이렇게 귀 이자 옆에 이렇게 돼 있기도, 이것도 총 발음이 바쁠 총자야. 바쁘다 할 때. 물론 이렇게 쓰기도,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당나라 때 시인 중에 장계든가 그 사람의 시에 낙양성리 견추풍 욕작가서의 만중 행인 인발 우계봉 부공총총설부진 행인 인발 우계봉 이런 말이 있어요. 부공총총설부진하여 행인 인발 우계봉이라. 그 혹시라도 내가 너무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쓸 내용을 다 못 썼는지 걱정이 돼 가지고 심부름꾼이 떠나가려고 할 때 다시 봉투를 열어본다, 이 구절인데 이게 저 춘향전에도 인용이 돼요. 이 구절이. 그 이도령이 이제 암행어사 내가 내려오다가 방자가 옥중에서 쓴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 맞닥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좀 보자 그러니까 아니 나온 편지를 왜 보냐 그러니까 부공총총 설부지나야 행인 인발 우계봉이라 하는데 본들 어떠냐. 그런 그 작자가 행색 몰골은 숭악해도 문자 속에 있네 그래. 그러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여가지고 총총이란 말을 옛날에는 그 편지나 뭐 쓸 때 내가 다 말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오 이럴 때 총총 이렇게 씁니다. 편지 쓸 때 뒤에 감투소처럼. 근데 여기서 요 총자를 쓰기도 하고 또 요 총자를 많이 써요. 이거는 원래 창이란 글자의 민말인데 여기에 창문 창자였거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죠. 이 같은 글자. 이게 창문 할 때, 윈도우. 근데 요 글자를 따와가지고 밑에 또 해가지고 이 총, 같은 총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총은 우리가 총명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총은 귀, 명은 눈. 그러니까 귀의 감각과 눈의 감각이 아주 잘 발현해가지고 보거나 듣는 대상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진상을 깨우치는 거, 깨닫는 거, 이걸 총명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청사총 그러면 들을 때는 명료하게 듣기를. 색사온, 색은 이제 안색, 기색, 낯빛 뭐 이런 것인데 그것은 따뜻하기를, 온화하기를. 왜냐하면 사람을 타인을 대할 때 차갑게 대하거나 조금이라도 약간 좀 그렇게 대하면 벽을 두면 상대방도 벽이 생기죠. 그래서 온화하고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남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은 갑을 관계가 형성될 때 갑에 속한 사람들은 을에 대해서 늘 온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이는 모사공, 모는 이제 용모, 모습 전체를 뜻하죠. 그래서 그거는 공손하게. 사람이 공손하고 이러면 공손하고 따뜻하고 이러면 인상이 좋잖아요. 네. First impression, last impression. 그런 말. 첫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 그런 말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색은 온화하게, 모는 공손하게, 언사충, 말은 충실하게. 충실은 성실, 깨끗, 진실 이런 의미. 사사경, 일은 경하게. 이 경이 우리가 리스펙트 뭐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일을 할 때, 직무를 볼 때는 경하게 해라. 경은 아까 말했던 경매처럼 그 일 대상, 그 일 자체를 존중하고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의 어떤 위임을 존중하는 거. 그래서 내가 특히 이건 다 이 논어의 기본적인 그 독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지배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러 공동체에 자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진 이런 공직이에요. 오피스, 그 서비스예요. 그러면 그걸 집행할 때는 내가 뭐 가장 명령권자라도 그 일이 가진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명령을 받는 자라면 나한테 맡겨준 사람의 이념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충실하게 하는 게 바로 경이죠. 그래서 경의 나중에 주자학으로 발전하면 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일무적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거는
요거는 번역이 아니고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번역이 아니고 해석.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걸 해석을 할 때 주일무적, 한쪽에 하나를, 은 하나의 줄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의식이 흩어지지 않고, 이런 게 경. 근데 의사문, 의혹이 생기면 묻기를 생각한다. 이것도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말 없는 덕목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절대 의문도 안 표시하고 의문도 안 가지고 무조건 외우기만. 의문을 의단이라고, 불교에서는 그 의단이라고 하는데, 의단, 의심의 덩어리 그래가지고 의단인데, 의단이 클수록 크게 깨닫는다. 그런 불교의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혹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의심 없는 진리는 위험한 진리, 의심할 수 없는 진리는 위험한 진리.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 장미 이름의 마지막에 그 윌리엄 수사하고 아드소라는 그 복자, 아니 시봉하는 그 젊은 친구가 겪은 일을 가지고 이제 쓴 장미 이름을 보면 마지막에 그러한 깨우침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 이거 위험하다. 의심 없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는 위험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의혹을 품는, 의문을 갖는. 의문을 가지면 묻기를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분산한, 분은 이게 감정에 격동해가지고 분노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냉철하게 판단하면 분노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먼저 격동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럴 경우에 뒷수습에 어렵게 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분노를 느끼게 되면 나중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해라, 그 말입니다. 난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말은 난처하다,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어렵다고 하면 애매하죠. 여기서 난처한 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수습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사실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을 때 뭐 정말 정당한 분노일 경우가 몇 퍼센트 되겠어요. 상당수가 사실은 오해거나 또는 성급하게 판단했거나 뭐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감정이 너무 격발된 것이지,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분노할 일이 아닌 것도 많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에 그 주자학, 거기서는 항상 이런 말을 말씀합니다. 징분진력, 징분진력. 분을 징계하고 욕망을 막아라. 이 말 참 많이 썼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말하자면 꼭 도덕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도 이제 내각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내각에 대해서 청문회니 뭐니 이런 걸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특히 내각이나 국가의 행정기구를 맡을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 전부 뭡니까? 욕이죠, 욕.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는 분과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분진력, 견득사의, 이득을 보면, 이득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의를 생각해요. 정의. 정의라는 말이 약간 그 정의로, righteousness, justice, 뭐 하여튼 그런 약간 서양식 윤리학에서 정의란 그러면 약간 justice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동양에서는 대체로 이런 right 이 개념이 좀 더 제 느낌이에요. right, 옳음. justice는 아무래도 제 몫을 찾아주는 뭐 이런 분배적 이런 의미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도 물론 의라는 것은 분배가 더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옳음 이런. 그래서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움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의도, 생각, 판단, 뭐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쓰인 거죠. 이런 정서적, 의식적 그 현상에 통틀어서 그냥 사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맥락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언어의 맥락 속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하다, 지향하다, 성찰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여러 의식 현상을 통틀어서 사라는 수로로 표시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공자왈 견선여 불급하며 견불선여 탐탕을 오견기인의요 오문기어의로라. 은거 이구기지하며 행의 이달기도를 오문기어의요 미견기인냐 이로라. 자, 공자의 가라샤되 선을 견하고 급지 못할 듯하며 불선을 견하고 탕을 탐특함을 내 그 인을 보고 그 어를 들었노라. 은거하야 서 그 지를 구하며 의를 행하야 서 그 도를 달홈을 내 그 어를 들었고 그 인을 견치 못하였노라. 여기 견선여불급, 견불선여 탐탕 요 구절은 요 두 개 구절은 명심보감에도 나와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견선여불급, 견불선여 탐탕 이렇게 요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봄을 불급하듯이 하다. 여가 뭐뭐 하듯이 이런 의미가 되죠. 그게 일종의 수로처럼 쓰였죠. 선을 보면 미치지 못할 듯이 하다. 여가 뭐뭐처럼 여기다, 뭐뭐처럼 하다처럼 쓰였다. 뭐뭐와 같이 하다. 견불선, 착하지 못한 걸 보면 탐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글자가 손을 나타내는 글자죠. 원래 손수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글자 모양은 제와 같지요. 발음이 모양. 그래서 제방 이렇게 하는데 제지만 뜻은 손의 의미, 손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글자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탐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심이라든가 요 글자에 이런 글자의 발음으로 써요. 그래서 요 앞에 상수가 들어가면 깊을심.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구슬이 들어가면 침, 구슬 종류 중에 있어요. 침, 뭐 많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손과 관련된 글자는 우리가 탐색 그런 걸 쓰죠. 탐험. 여기서는 더듬는다, 만지다 그런 뜻이에요. 탕은 물이 끓은 걸 탕이라 그래요. 물. 그러면 우리가 뭐 보신탕, 하필 보신탕, 설렁탕, 목욕탕 뭐 이렇게 할 때 탕이죠. 그러면 착하지 못한 걸 보면 끓는 물을 만진 듯이 해라. 그러니까 보자마자 떨어지는, 분리하는 그 불편한 상황을 접하자마자 그것을 거부하는,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공자 자신이 한 말이라기보다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오견기인, 나는 그런 사람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오견, 나는 보았다. 기인, 그 사람. 그 다음에 오문기어의, 나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말을 들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들었다. 자,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도 의라고 하는 글자 어기사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그 의의 어떤 어기사의 역할에 대한 실마리를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보았다, 나는 보았다 라고 할 때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I saw 이렇게 말하면, 나는 보았다 그러면 물론 뭐 영어에서 이렇게 안 쓰이죠. 반드시 뭔가 목적어가 대동되어야 되는데 자동사로 쓰이잖아요. T라는 것 자체가 자동사로 쓰이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쓰여요. 뭘 봐? 나는 봤어 라고 할 때 뭔가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C는 일반 보통 현재형이죠. 기본형으로.
근데 우리 동사가 영어에는 기본형으로 쓰이는 예가 있죠. 현재형으로. 그게 현재형이 기본형이기도 하고 현재형이기도 한데 반드시 그 영어에는 현재형과 과거형 두 가지 형태로만 동사가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러면 이 완료형은 뭐냐? ed형은 또는 ing형은 뭐냐? 이거는 과거 분사라고 우리는 이걸 분사라고 하고 과거 분사라고 하고 요거는 현재 분사 이렇게 말하죠. 또는 동명사로 취급하기도 하죠. 일단은 현재 분사 그렇게 말하죠. 이 분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요 자체가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처럼. 그러면 한 문장에서 시제 속에 시제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동작을 취하는 그 서술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본동사 하나밖에. 자, 그런데 이게 그 수동이나 능동이냐에 따라서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형태로 그 다른 그 부수적 동작성을 갖는 상황성을 갖는 동사형들이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처럼 그 의미 변화를 일으켜서 주 동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 한 문장에서 동사 하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so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보았다 이거는 과거로 일회성으로 끝난 사건만 so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맥락을 어떤 동작이라도 과거에 한번 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봐가지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일들은 일과성을 끝나는 일도 있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어느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대부분 분사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자가 내가 그런 사람을 보았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했을 때 일회성으로 일과성으로 끝났어. 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거보다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의식이 내한테 계속 남아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것도 있고. 그 경험이 계속 지금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경우에 일종의 완료형의 형태가 되죠.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자, 여기서 현재 완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까지 연결된 거거든. 그럴 때 의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의. 일종의 시상, 시간의 상을 지금까지 이어주고 있는 역할을 의가 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추이라든가 시제가 지배하는 시간상 그거를 그 의미로 표현할 때 의가 쓰였다는 거예요. 문장 뒤에. 만약에 오견기인 야든가 이렇게 버리면 그냥 끝난 거야. 그 사람 봤다 하고 한 사건으로. 근데 오견기인의 함으로써 그 사건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은거 이국이지. 은거란 말은 숨어서 일정한 시간을 지속하는 걸 거라고 하죠.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그 자리에 있다가 온 게 아니고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을 때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은거하여서 구기지 이 이는 그 앞에 걸 동사처럼 받아왔죠. 그래서 그걸 써서 은거해서 그걸 가지고서 은거함으로써 구기지 그 지를 구한다 추구한다. 그러면 지라고 하는 건 자기 지향 의지 같은 것인데 일종의 이 뭐냐 자기의 지조 같은 것이죠. 자기 어떤 그 이미 공자 때만 돼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봐도 너무 천박하고 뭐 비열하고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양심의 어떤 사회를 걱정하고 국가와 정치와 백성, 국가 국민의 시민의 어떤 이런 걸 앞으로 앞날의 어떤 지향을 걱정하는 사람은 정말 끼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갖게 만들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란에 바위치기도 하는 상황이 되면 응거하는 경향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응거해서 그 의지를 추구하고 의를 행해서 자기의 도를 통달하고 이 말은 지를 성취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도 해요. 앞에 맥락과 연결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성취한다. 근데 그런 사람을 나는 그 말은 들었어. 오문기. 그런데 미견기인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어. 여기 미인야, 미견기인야 이렇게 했죠. 앞에는 의인데 그렇죠.
미경기 있냐? 그럼 지금도 못 봤던 거야. 지금도. 지금까지. 지금 현재. 자, 좀 쉬었다가. 예, 쉬었다가. 됐습니다. 자, 다음. 제경공이 유마천사호대 사지일에 민무덕이 칭언이요 백이숙제는 아우 수양지하호대 민도우금 칭지하나니라 기사지위여 인저. 제경공이 마천사를 두되 사하난 날에 민이 덕을 칭홈이 없고 백이와 숙제는 수양하에 아호대 민이 이 니제 이르히 칭하나니라. 그 일할 이름인저. 제경공은 이제 제나라 경공이죠. 제나라의 제후인 경공. 이 제경공과 관련된 그 인물, 제경공과 같이 단짝으로 늘 나오는 사람, 안자, 안영. 안자춘추에 보면 제경공과 안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사성어의 그 출전이 이 안자춘추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게 나중에 안자춘추에 있던 내용들이 설원이라고 하는 책으로 필기 형태로 옮겨져 가지고 그게 확산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우리가 뭐 관련된 여러 우리 익숙하게 들었던 고사성어가 여기에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이 사람에 일화해서. 유는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천사, 말천사를 소유했다 그 말인데, 요게 글자가 자세히 보면 말마자 옆에 넉사자죠. 합쳐졌죠. 그래서 네 마리 말을 한 묶음으로 해서 사라고 했다. 이렇게 이런 걸 수량사 또는 양사 또는 수량사 이러는데, 우리말은 수량사가 상당히 다양했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개라는 글자로. 개. 이 원래는 낫 개자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한 낫, 두 낫 할 때 낫. 요게 이제 개였는데 요 글자 한자 발음이야, 개가. 근데 이거는 물건을 하나, 둘 셀 수 있는 걸 개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 다양하게 수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로 어느 정도 통합되면서 양으로나 수로 따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것조차도 개라고 그래요. 천 개의 고원, 뭐, 한 개의 바람, 뭐 이런 식으로. 한 줄기 바람, 줄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팔굽혀펴기 이런 거, 푸시업, 영어, 그것도 굳이 또 영어를 쓰더라고, 팔굽혀펴기 안 하고. 푸시업을 100개 했다, 이렇게. 이건 횟수잖아, 횟수. 한 번, 두 번. 근데 한 개, 두 개로 센다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한문에는 한문이나 중국어에는 여전히 양사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영어에도 많죠. 뭐 번들, 더즌, 뭐 또 뭐 많잖아요. 우리 그 영어 이렇게 문법 영어로 배울 때 명사편에 보면 뭐 피스, 뭐 피스 오브 케이크, 뭐 이런 여러 양사가 발음 많잖아요. 그 a pair of socks, 양말 같은 건 한 짝, 뭐 우리도 한 켤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는 바로 말 네 마리를 한 단위로 해서 부르는 수량사 같은 것인데, 왜 말을 네 피를 한 단위로 하냐면, 옛날에 이제 전투형 전차를 편제할 때 말 네 마리가 한 대를 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말 네 마리와 수레까지 완전 군장을 한 형태의 단위를 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1승, 2승, 뭐 천승, 백승 뭐 이렇게 말, 만승. 그러면 수레와 말 네 마리 합쳐서 한 승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제경공이 마천사를 두었다는 말은 제경공이 바로 불시에 동원령을 내려도 최소한 4,000마리 이상이 동원되어서 말 수레와 함께 완전 군장을 한 전차가 1,000대가 동원될 수 있다. 이런 1,000대면 보통 한 1승에 75인이 들어가니까 75,000명을 바로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천성. 근데 이거는 개인의 소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 재경공 자신의 사적인 소유. 자, 그런데 사지일에 죽음의 날에, 죽는 날에, 죽음에 이른 날에 무덕이 칭은 민이 덕을 칭함이 없었다. 민은 덕 칭함이 없었다. 민은 갖지 못했다. 이게 수러죠. 덕이 칭. 가끔가다 이렇게 글자가 민은 덕을 갖지 못했어요. 그것에 관해 일컬을.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지시는 재경공의 덕이죠. 재경공에 관한 그 일컬을 덕이 없었다. 재경공에 관한. 그럼 백성은 일컬을 만한 덕을 갖지 못했다. 그 재경공에게서 덕을 못 가졌어. 그 말은 재경공은 덕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산동성 임치 시박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옛날에 임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제나라 도성이 있고 해가지고 그 직화 학국이 형성되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 가면 지금도 고급 박물관이 있어요. 고급 박물관. 이게 뭐냐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그 말 관련된 그 화석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발굴해 가지고 그 전체를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뭐 엄청난 무슨 운동장 많은 실내 운동장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말이 이렇게 네 마리가 수레를 끌고 완전 분장한 상태로 묻혀 있는 그래서 그게 흙으로 덩어려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했나 하면 죽을 때 순장한 거거든요. 제나라 어떤 군주의 어떤 순장 무덤인데 말 순장 무덤인데 말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말이 쓰러지잖아요. 그 위에 그걸 덮어가지고 막 진짜 수백 마리 돼요. 수천 마리 거의 되는 거죠. 엄청 막 규모가 커요. 근데 그런 게 이게 참 옛날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중국은 규모가 커요. 근데 백이 숙제는 아는 줄여 죽을 아자예요. 원래 굶주리 아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줄여서 죽었다, 뭐 굶주렸다. 무수양지하 수양의 아래에서 여기 수양은 산 이름이죠. 수양 아래에서 수양산에서 굶주렸다, 굶어 죽었다. 굶어 죽었죠 결국은. 민도 우금 칭지라 백성이 도는 이를 도자죠. 어디 이르다. 우는 어디에 하는 그 전치사 같은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사지요. 시간 명사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그를 칭송한다. 백이숙제의 덕을 칭송한다. 그 말이죠. 백이숙제는 덕을 쌓은 사람이라서 현실적으로는 비록 굶어 죽었지만 그 사람의 덕은 지금도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그 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문장이 맥락이 좀 잘 안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나 하면 기사지위어 이제는 이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지위어가 그 문장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그 텍스트 비평에서 어떤 이제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12편에 그 12편 있죠. 12편. 논어 안연편. 논어 안연편이 12편이 논어 안연편인데 안연편에 보면 성불이부여 역지이인이라 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연편에서는 연결이 잘 안 돼. 맥락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 같다. 여기와 연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칭송하는 거는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물질적 부 때문이 아니라 특이한 그런 업적을 이뤘거나 특이한 면모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까지 여기에 붙이는 게 옳겠다라고 텍스트 크리틱의 결과 그렇게 말합니다. 안연편 찾아가지고 성불이부 불이부 지이 역지 요 구절이 있어요. 요 구절을 찾아가지고 요 앞에 요 위에 기사지 위에 앞에 붙이면 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현재까지 어떤 영향력을 갖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진 물질적인 풍부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은 특이한 업적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논에. 자, 다음 구절이 참 의미심장하다고나 할까요? 또 나름대로 또 현대에서도 울림이 있는 배울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진강이 문어백어왈 자역 유이문호와 이게 문장이 기니까 바로 언어를 바로 읽어 드릴게요. 진강이 백어에게 물어 가로되 자이 또한 이 한 문이 있나냐. 요 글자는 원래는 항이에요. 항. 그래서 요 항은 이 항의 의미를 갖는다 해가지고 그 주역 건괴 상부에 보면 항용유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용유해 너무 높이 날아서 올라간 용인이 후회가 있다, 니침이 있다 이런 거지. 그것을 항으로 읽어요. 근데 여기는 항을 안 읽고 강으로 읽어라 이렇게 표시가 돼 옛날부터. 근데 현대에는 대부분 항으로 읽긴 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강으로 많이 읽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진강이 그렇게 물었. 대왈 미야이로라 상 독립이어신을 니 추이 과정이라니 왈 학시호와 대왈 미야이로이다. 불학시면 무이언이라 하야신을 리 이퇴이 학시호라. 대하여 가로되 못하였노라. 일즉 혼자 섞으신을 이 추하야 정에 과하다니 가라사대 시를 학하였난다. 대하여 가로되 못하였노이다. 시를 학지 아니하면서 얹지 못하리라 하야신을 리 퇴하야 시를 학호라. 타일의 우독립이여신을 리 추이 과정이라니 왈학예호와 대왈미야이로이다. 불학예면 무이립이라 하야신을 리 퇴이 학예호라. 다른 날에 또 혼자 섞으신을 리 추하야 정에 과하다니 가라사대 예를 학하였난다. 대하야 가로되 못하였노이다. 예를 학지 아니하면서 입지 못하리라 하야신을 이 퇴하야 예를 학호라. 문 사이자로라. 이 이자를 들었노라. 진강이 퇴이희왈 문 일득삼호니 문시 문례하고 우문 군자지 원기자야호라. 진강이 퇴하야 희하야 가로되 이를 문홈에 삼을 득하니 시를 문하며 예를 문하고 또 군자의 그 자를 원홈을 문호라. 진강이 문어 백어, 요건 사건 설명이죠. 진강이 백어에게 물었다라는 상황 설명. 자역 유이문호. 자, 역, 유, 이, 문, 호 이렇게 됐죠. 그대 가졌다 이 문을 말이죠. 부사. 그대는 또 역시 다른 들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겠죠. 여기서 다른 들음을 가졌다 이 말은 다른 말을 들었냐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일종의 명사구처럼 돼 가지고 형용사 다르다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문 요거는 이제 그 듣다라는 동사가 들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어 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요거는 유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수로인데 문제는 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왜 쓰였느냐 뉘앙스상. 일단 백어가 공자의 그 백어도 그 공자 아들의 이름이 리지요, 리. 이 잉어 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백어죠, 자가. 자, 그럼 백어에게 물었죠. 네. 그럼 그대는 역시 또는 또한 이런 의미인데 다른 들음이 있느냐, 다른 걸 뭘 들었냐 이 말인데 요 역시를 말한 것 자체는
백어는 공자의 아들이니까 사적으로 사사로운 인간관계로 치면 아들이니까 너는 선생님의 아들이 스승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다른 특별 교육을 받은 게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뭐 물론 물을 만한 질문이긴 한데 공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스승의 인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측면도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강이라는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죠.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좀 그런 느낌. 그랬더니 대왈 미하여라 대왈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아마 진강이 백어보다 조금 신분이나 아니 뭐 연배나 뭐 이런 것이 조금 높은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왜냐면 대왈 이렇게 했으니까. 미야 아닙니다. 아직 아니다. 상독립의 주어는 공자예요. 여기는 외현적인 주어가 생략돼 있죠. 미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 들었다 이 말이죠. 백진강자지. 근데 상 독립의 그 상은 일찍 상이니까 시간부사로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시간부사고 일찍이 독립은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동사구지요. 수러 동사구. 이럴 때 독립의 주체는 공자죠. 아버지 또는 스승, 뭐 공자. 근데 공자가 홀로 서 있었다. 그래서 리이 추이 과정의 추이 과정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주어를 밝혔어요. 내가. 리는 그 백어가 자기 이름을 부른 건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높이는 경향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이 과정 추이 과정. 요 이는 병렬의 접속사죠. 동사 수로 구조를 병렬시켰으니까 달려서 지나가다. 달려서 추가. 요게 이제 이를 가지고 구문을 이루고 있는. 정은 정을 지나다니까 이걸 목적구가 되죠. 목적어가 되죠. 과라는 동사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죠. 정을 지나다, 뜰을 지나다. 달려서 여추는 이제 옛날에는 추청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냐면 종종 걸음으로 이 말입니다. 근데 어른 앞을 지나갈 때 느릿느릿 걸어 뭐 아주 배운 바 없는 무식한 몰상식한 그런 행동이 돼요. 어른이 이렇게 있으면 어른 앞을 지나갈 때는 얼른 지나가요. 그렇다고 싹딱 막 100m 달리듯이 달려가면 그것도 아주 상스러운 행동이고 종종 걸음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 어른의 의식의 영향을 안 주려고 빨리 지나가요. 종종 걸음. 그러니까 그걸 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해서 뜰을 지나갔는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공자죠. 학시호 시를 배웠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너라는 주어가 생략됐죠. 또 너는 시를 배웠느냐. 대왈 여기서 역시 그 백어가 공자한테 대답하는 거죠. 대왈 미야이로이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공자가 말하는 것 여기서 주어가 계속 이렇게 생략돼 있는데 논어나 맹자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 게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맥락상 아무튼 간에 그 높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낮추는 대상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또 이렇게 주어를 밝히죠. 아니면 그 상황성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죠. 불학시 무이언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것이 없다. 그 말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할 방도, 말할 거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 학습의 통로나 경로나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교육으로 사용할 교재가 넉넉지 않은 거의 없는지 주로 구전으로 막 전해주고 뭐 이런 시기였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공자는 굉장히 그 학문을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배워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학문이 이제 전생이 됐는데 이 가운데 시경이 갖는 효용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무나 꽃이나 풀이나 뭐 동물이나 식물, 곤충이나 벌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름을 익힐 수 있다. 이것도 그 시경의 효용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중요한 옛날에는. 그래서 명물 도수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다. 그 정도로 시경에 등장하는 여러 동식물이 많은데 그 동식물의 생태, 동식물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시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강소천이라는 동화 작가 아세요? 아동문학가. 아주 그 현대 아동문학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방정환 다음에 강소천 뭐 이런 사람인데 강소천의 동요 중에 옛날엔 초등학교 음악 책에 실리고 이랬는데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뭘 묘사한 걸까요? 뭐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병아리를 가지고 제재로 해가지고 부른 노래야. 그러면 병아리의 생리가 딱 보이죠.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하는지. 이 저기 뭐야 닭은 목젖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물을 마시면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 물을 마신 다음에 물을 찍은 다음에 고개를 들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세워야 쭉 흘러가게 그 중력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물을 먹거든. 그러니까 닭들은 둘러앉아가지고 병아리가 어미닭이든 딱 둘러앉아가지고 물 먹는 맛이 보면 이렇게 하고는 또 들고 이렇게 하면 들고 그런 거야. 그걸 보고 아이들이 노래를 배운 거야. 근데 이 노래의 맥락을 모르고 또는 닭이나 병아리 전혀 모르는 애들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노래 제목은 병아리야. 병아리. 병아리는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는 하늘 쳐다봐. 왜 볼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럼 이게 딱 각인되면 그 다음부터 아 병아리라는 닭 종류는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구나를 배우잖아요. 이게 시의 효용이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거리가 없다. 말할 방도가 없다. 이가 맞죠. 이는 쓰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쓰다. 그럼 뭘 사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를 안 배우면 말할 때 사용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를 배움으로써 시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 말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다양하게 알 수 있다 정보를. 리이, 퇴이, 학시. 요 마찬가지로 리 또 주어가 나왔고 퇴라는 동사, 그 다음에 병렬 접속사 이, 그 다음에 학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시는 역시 학의 목적어고 시를 배운다. 타일에 다른 날에 우 독립이여 시를 또 혼자서 계시거늘 리, 퇴이, 추이, 과정 내가 또 종종 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다니 말씀하시기를 예를 배웠느냐 해서 대답하여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했더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선다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이 행동으로서 어엿한 자기 위상을 갖춘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을 할 방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러나서 예를 배웠습니다. 문사이자 이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마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강이 퇴희 진강이 퇴하여서 기뻐했다. 역시 퇴이희 이렇게 연결됐죠. 말은 말하는 내용으로. 문일득삼 하나를 물었다가 세 가지를 얻었다. 세 가지를. 뭘 얻었느냐? 시를 들었고 예를 들었다. 이 말은 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시의 가치, 시의 어떤 실용적 측면, 뭐 시라는 그 학문의 뭐랄까 본질 이런 의미죠. 네, 항예, 문예 예를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문 이건 요 뒤에 거는 목적절이 되는데 군자지 원 기자야
자, 이게 없으면, 지가 없으면 군자는 자기 아들을 멀리한다. 그 말이에요. 군자는 자기 아들을, 자식을 멀리한다. 근데 지가 있음으로써 이 문장이 독립 문장이 아니고 문이라는 동사의 목적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지가 들어가면서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말은 군자가 자기 자식을 멀리한다는 게 뭐겠어요? 군자가 요즘 사회생활은 아무리 높은 뭐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자기의 독립된 사적 공간 안에 자식들이 다 같이 살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개방적 구조가 준개방적이거나 준공적인 성격으로 단체가 많이, 특히 학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승 어느 공자 문화에 들어갔다 하면 공자가 거처하는 사적 공간, 요 안에 이제 뭐 공당 뭐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제 사적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또 이렇게 뭐 여기 또 기숙도 하고 뭐 선배 서원 생각하면 돼, 서원 같은데. 그러면 자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자들 그룹에서 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자가 자기 새끼랍시고 배그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 밤에 남 몰래 와라 내 특별 과외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선생 아들이나 선생 딸 계신지 모르겠는데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선생님들은 같이 놀다 장난치고 싸우고 뭐 좀 문제 일으켜도 선생님들 싹 빠지더라고. 정말 기분 더러웠지. 또 뭐 공부했는데도 보면 공부도 별로 못하는 게 성적 받아보면 뭐 그냥 상당히 의심스럽게 잘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혐의가 끼면 공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경우는 더 멀리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거를 조선시대에 오면 그걸 상피라고 하는 그 문화 제도가 있었어요. 상피 제도. 상피라고 하는 게 여러 맥락으로 쓰이는데 근친상간을 지칭할 때도 상피라고 해요. 상피 붙었다, 뭐 상피 붙은 놈,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명희의 혼불이라는 소설 있죠. 이 최명희의 혼불이라는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가 상피 사촌간의 그 근친상간으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걸 상피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 관료가 그 어떤 공직을 이수할 때 특히 지방관 같은 경우 또는 중앙의 행정직이라도 이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끼리 얽히는 경우 요거는 상피에 저촉이 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그 본관은 영양이에요. 제가 잘 못 들어봤죠. 영양기. 그러면 영양군수로 내가 만약에 발령을 받았어. 그러면 저는 본관과 관향과 상피 관계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고 사직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또 태어난 고향은 봉화 쪽이 봉화야, 봉화. 그러면 봉화 군수로 발령받았어. 그러면 역시 내 고향이니까 가면 안 돼. 그럼 인근에 바꿔주거나 아니면 좀 더 먼데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김인후 선생이 부모 부양을 위해 나중에 자청해서 얻은 마지막 관직이 옥과 현감이었거든요. 저 곡성 밑에 옥가란 데 있죠. 그 옥가서 장성이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옛날이라도. 거기에 그런 정도는 되지만 예를 들어 김인윤 선생이 장성 사람인데 장성 현감을 시켜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임명을 했더라도 내가 그 관계가 있으면 상피에 저촉되기 때문에 자동 사직을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이게 옛날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해도 엄청 부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막 지금 내가 보세요. 뭐 아들, 딸 막 논문이고 뭐 온갖 것들이 관련되고 아버지 학교에 그냥 대충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고 막 그 어렵다는 의대에 진짜 뭐 정말 상스러워 가지고 말도 못 하겠어요. 정말 전부 옛날에 그 조지훈 시인 아시죠? 조지훈 청록파 조지훈 시인이 하도 어이없는 교수들이 많아가지고 싸우다 안 되니까
이 조지훈 씨가 엄청 양반이었거든. 한양 조지. 창문을 이렇게 열고 아주 문제를 일으킨 그 교수를 두고 저자는 필시 중민의 자식일세 이러더라고요. 조지훈이 할 수 있는 최고 역이었대. 중민의 자식이라는.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리 뭔 맥락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게 과정이라는 그 용어입니다. 과정. 과정은 글자 그대로는 뜰을 지나가다 이 말이죠. 근데 요거를 옛날에 한문을 우리가 한문 텍스트를 잘 읽으려면 은유, 맥락 이걸 잘 알아야 돼. 은유, 대유 같은 이런 유비적인 유추 이런 게 좀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 자체는 뜰을 지나가다라는 건데 이 논어에 그러니까 정고에 밝아야 되고 일단 고사성어 같은 거 다양하게 좀 많이 알아야 돼. 그러면 공자가 논어에서 저 백어가 뜰을 지나가는 이야기야 유래가. 그럼 여기서 결국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공자와 백어 사이에 대화가 일어났죠. 그 대화의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어요? 훈계의 맥락이었지. 그래서 과정훈 또는 과정기훈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교훈을 과정훈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과정. 아버지한테 받은. 네? 예, 과정, 아니, 그렇게 썼다고. 과정훈 또는 과정기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과정기훈은 그 과정에서 훈을 기록하다. 요거 고봉 기대승의 그 문집에 고봉집에 나오는 한 편이 제목이 과정기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기대승이 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의 그 후실 외할머니였던가 아무튼 간에 그 유년기에 아주 그 자기 어떤 유년기에 실존적인 그런 고독을 많이 겪었던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정서적인 안정이 많이 안 돼가지고 또 아주 일찍부터 술을 탐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허송세월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 지나고 사춘기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질풍노도. 그 시기를 거치고 나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허송세월을 해서는 참 하다. 더군다나 우리 삼촌은 숙부는 기준. 기준은 누구냐면 기묘사화 때 조광조의 아주 조광조였던 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진사림의 어떤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다가 기묘사화 때 희생당한 그런 아주 명예로운 그런 이제 혈통을 조상의 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대성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파랗고로 살면 아버지한테도 면목이 없고 삼촌한테도 면목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뉘우쳐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아버지 훈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서 허송세월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다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그래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다 하고 적어놓은 게 짤막히 아주 짧아요. 근데 그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묻어나. 야, 내가 참 아버지 그 뭐 가르침을 막 그러잖아. 젊은 혈기에는 아버지 생각은 사고방식이 틀려먹었고 그 시대에 개켜먹고 낡고 고리타분하고 이러다가 막상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가 지금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기억 남는 대로 그래서 저거 두자 해서 쓴 게 과정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그 조선시대 학자 문인학자들의 그래 자기의 어떤 그 실존적인 술회를 해놓은 글 보면 정말 감동적이 많아요. 요즘보다 위생이나 뭐 치안이나 뭐 여러 보면서 굉장히 그 취약한 게 많아가지고 일찍 그 아랫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 이걸 참척이라고 하는데 참척을 당한 예도 되게 비일비재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또 그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한 30 후반부터 이 다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빠질 때 이 빠진 일을 서러워해가지고 막 글 쓰는 우리 왜 그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친문이라고 하는 그 고전 수필을 배운 적 있어요. 여자가 이제 바늘
이 부러진 걸 가지고 애도하는 글인데 아주 명문집이죠. 조선시대의 수필, 우리나라 국문학사에서 빛나는 그런 수필이었는데 조친문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게 신선해가지고 어떻게 겪는 일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어떤 굉장히 깊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기대승이 그걸 또 읽어보면 참, 그 부모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자, 이거, 하나 마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요 과정훈에 나왔으니까 주치칭인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그 백화운동을 주도했던 그 호적하고 이 시기에 백화운동을 처음 주도했던 문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그 글 중에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젊은 세대가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국어책에 나왔던 그런 수필인데 이 과정훈하고 결부해서 그 기대승 고봉집에 나오는 기대승의 과정기훈하고 요 주스칭의 아버지 뒷모습과 같이 이렇게 보면 참 부모 자식 그 관계. 자, 방군지철을 군이 칭지왈 부인이요 부인이 자칭왈 소동이요 방인이 칭지왈 군부인이요 칭저 이방왈 과소군이요 이방인이 칭지의 역왈 군부인이니라. 방군의 철을 군이 칭하여 가로되 부인이라 하고 부인이 스스로 칭하여 가로되 소동이라고 방인이 칭하여 가로되 군부인이라고 이방에 칭하여 가로되 과소군이라 하고 이방 사람이 칭하면 또 한 가로되 군부인이라 하나니라. 요거는 앞뒤 맥락을 알 수는 없죠. 그냥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칭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여준 건데 이건 아마 공자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 단편이 앞뒤 잘려버리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어떤 그 한 대상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칭호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얘기에도 이런 유사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얘기에도 보면 어떤 그 개념 규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물론 유럽에도 뭐 비슷하겠지만 동양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명명하거나 그 개념을 규정을 할 때 대상성을 상당히 따른다는 거예요. 상황 대상성. 그 대상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방군지처 그러면 나라의 군주의 아내를 군주가 부를 때는 부인이라고 한다. 자기 임금이 자기 마누라를 부를 때는 부인이라고 한다. 부인이 스스로 임금한테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소동 이렇게 하는 소동 작은 아이 이런 뜻인데 역시 낮추는 측면이 있죠. 방인이 그 나라의 사람이 여기서 인은 그냥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사실상 논어나 맹자에서 인이 나오면 상당히 부르주아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용어예요. 방인이 일컬을 때는 군 부인, 군의 부인, 임금의 부인이다라고. 칭저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자기 군주의 부인을 일컬을 때는 과소군이라고 한다니 과는 적을 받자인데 소군 작은 군주 우리의 작은 군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어떤 나라의 임금의 부인을 부를 때는 역시 군 부인, 임금의 부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맥락이 그렇다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이방인 있죠. 이방인 알베르 까뮤 트랑제 그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 레트랑제는 이상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스트레인지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기도 한 거예요. 이방인 번역이 참 재밌는 번역이긴 한데 여기서 이방인은 과연 누군가 뭐 이런 게 논설이 많이 나왔죠. 메르소하고 아랍 사람하고 메르소 맞던가요? 네, 주인공이 메르스하고 아랍 사람하고 뭐 또 거기 메르스의 애인도 나오고 뭐 그런데 누가 이방인이냐 또 뭐 그 메르스가 언제 실존적인 걸 느끼냐 뭐 이런 게 논술에도 나오고 그랬죠. 아이 참
재밌는 게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1분만. 이방인이 여러모로 굉장히 특이한 소설인데 일단 그 부조리를 다뤘다는 중요한 소설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첫 문구가 굉장히 쇼킹한 문구예요. 제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른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소설의 주인공은 나이든 기성의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가 사용하는 말이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쓴 거야. 그 당시로는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게 보통 정상으로 쓰는 건데 아이들이 쓰듯이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문구 자체가 도입 후에 그 첫 문장 자체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자체가 낯설죠. 에트랑즈한 거예요. 에트랑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자, 이제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 양화 17편 양화. 예, 너는 이제 좀 뒷부분은 짧기도 하고 또 약간 익숙해지게 돼가지고 좀 진도가 좀 빨라집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맹자 집주를 역시 그 명문당에서 나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로 나온 명문당에서 나온 맹자 집주가 있는데 한 권짜리도 있고 두 권짜리도 있어요. 근데 한 권짜리는 요 논어처럼 그냥 바로 주자의 집주만 붙어 있고 두 권짜리로 된 거는 소주, 주자 어류라든가 뭐 다양한 비지라든가 이런 게 붙어가지고 분량이 되게 시시콜콜하게 주석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양으로 맹자 한번 읽어보겠다는 사람은 한 권짜리 사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맹자를 더 계속 깊이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람은 두 권짜리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맹자 논어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2년 동안 내 학기를 논을 한다는 게 좀 힘들죠. 더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맹자를 만약에 이제 이어서 하게 되면 그 중요한 문형으로 그래도 약간 뭐 유사한 문형이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걸 빼버리고 또 철학적인 논쟁이나 맹자의 사상적인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문형이 중요한 걸 있거나 하면 그런 걸 중심으로 다루도록 가능한 한 발췌해서 읽도록 하고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한문을 문형으로 익히는 데는 맹자만한 게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맹자를 뭐 잘잘잘잘 읽을 수 있으면 어떤 문장이라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과장된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맹자에 있는 말만 패러디 해가지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서당골에는 그런 우스개가 많습니다. 스승과 논어도 그런 패러디가 있어요. 나중에 논어 끝날 때 시간 조금 있으면 논어의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리저리 패러디 해가지고 문장을 골라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계시는데? 다 나갔어요? 네, 그래요. 그럼, 괜찮은데. 근데